서방님, 이게 꿈이에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이게 꿈이냐 묻는 양반대 감댁 큰딸.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금님 하사주에 대감날이 가끔 풀어지던 시절. 그러니까 조선 중엽. 한양 북촌 어귀에 가면 담장 하나만 봐도 절로 허리가 굽어지는 양반댁이 있었더랬지요. 정이품 벼슬의 영의정 아래라면 모를까. 어지간한 판서 나리쯤은 문 앞에서 발 뒤꿈치나 들었다 놓던 집이었는데 그 집 주인장 성함이 바로 김천석 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름이 천석이건만 실제로는 천냥은커녕 천푼도 자기 손에 쥐어본 일이 없는 기이한 인물이었으니 왜냐, 이 양반의 좌우명이 천하를 뒤집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선비는 가난을 벗삼고 청빈을 처삼아야 한다. 이 한마디로 이 양반은 40년 벼슬을 했고 자식 셋을 굶겼으며 부인을 3번이나 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조금도 뉘우침이 없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지요. 이 고고한 김대감 댁에 어느 해봄 하늘이 곡소리를 내리게 할 사위 하나가 들이닥쳤습니다. 박만돈이라는 자였는데 성이 박이고 이름이 만돈이었으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었습지요. 아버지가 전국을 발로 뛴 거상으로 보부상패에서 시작해 한양에 객주까지 차린 인물이었고 박만돈은 그 아버지 밑에서 물건 사고 파는 법, 사람 보는 법, 그리고 흥정하는 법을 뼛속까지 익힌 실학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만돈이 김대감댁 큰딸 김소영 낭자를 보고 그만 홀딱 반해버렸거든요. 소영 낭자야 어머니 쪽 혈통을 받아 눈이 맑고 마음이 넉넉한 처자였지만 문제는 그 아버지였으니 중매쟁이 할머니 박만돈에게 이렇게 귀띔을 했더랬지요. 총각 잘 생각하게. 김대감님은 선비의 사이는 오직 사서상경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는 분이야. 장사꾼 집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이려나? 할멈, 돈이 없으면 사소삼경도 종이 살 돈이 없어 못 읽는 법이요. 제가 그걸 일러드리러 가는 거외다. 자, 이 대담한 자가 진짜로 김대감댁 대문을 두드렸으니 안에서는 벌써 천둥번개가 7분위기였습니다. 혼인식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은 폭풍이었더랬지요. 김대감이 사랑채에 앉아 맑은 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시 한 수를 읊으려는데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쿵쿵 났거든요. 나가보니 글쎄 사위 박만돈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떨어진 감나무 잎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장인어른, 낙엽 모읍니다. 이거 말리면 땔감이 되고 땔감은 장터에 팔면 쌀 서대는 됩니다요. 선비의 가문에서 그것도 대릴 사위가 낙엽을 팔다니 자네 이 수치를 모르는가? 수치요? 장인어른, 저는 지금 온 식구가 오늘 저녁 뭘 먹을까 걱정이 되는데 수치는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선비는 모름지기 이슬만 먹어도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는 법일세. 나를 보게나 나는 오늘 아침도 맑은 물 한 사발에 시 한 수 읊고 배를 채웠느니라. 그러니 어르신이 매일 아침 변소에서 곡소리를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씨 부인이 옆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습지요. 남편 편을 들고 싶어도 사위의 말이 너무도 통쾌한지라 그저 새어나오는 웃음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요. 세월이 흘러 여름이 됐을 때쯤 집안 사정은 정말이지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더랬습니다. 곳간에는 쌀이라고는 한 톨 없었고 찬장에는 간장 단지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으며 부엌에서는 김씨 부인이 묵은 된장 끓인 국물을 물로 3번 희석해서 국이라 우기는 판이었습니다. 박만돈의 아내 소영은 구멍난 버선 3켤레를 포개 어신고 눈이 침침하도록 바느질로 삭슬 벌고 있었지요. 여보, 내가 당신 이손 보려고 당신과 혼인한 게 아닌데. 괜찮아요, 서방님. 아버지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걸요. 박만돈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을 했더랬지요. 장인어른,
청렴하신 건 좋소. 헌데 청렴이 밥이 된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나 쫄쫄 굶을 리 없는데 저 양반의 그 체면을 이용해야겠다. 밤새 박만돈이 무언가를 적고 또 적더니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박만돈의 천재적인 장사 수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만돈이 장터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항아리 하나를 올려놓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보시오. 오늘 딱 20병만 파는 천하의 명약이오. 이름하야 북악산 정기수. 이게 무슨 물이냐고요? 정이 푼 벼슬 김천석 대감님이 매일 새벽마다 드시는 그 맑은 물이라오. 대감님이 그 물만 드시고도 40년 동안 한 번도 병치레 없이 청렴하게 살아오셨으니 이게 약이 아니고 뭐겠쇼?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 김대감님 그분 참 몸 하나는 정정하시다더니. 얼마요? 얼마에 파는 거요? 한 병에 쌀 한 마리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마침 그때 김대감이 어디서 내 이름이 나온다 싶어서 장터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있고 사위가 자기 이름을 팔고 있으니 눈앞이 캄캄해졌겠지요. 박서방,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언제 물을 팔라 했단 말인가? 아버님, 잠깐만요. 지금 저 항아리 20개면 쌀 20마리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흰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 물이 내가 매일 마시는 물이요. 라고만요. 그건 거짓말 아닌가? 거짓말이 아닙니다요. 아버님이 매일 드시는 맑은 물, 저 우물에서 퍼온 거 맞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물이 그 물인데 뭐가 거짓말이라 하십니까? 김대감이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반박을 하려 했는데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감님, 직접 마시는 물 맞습니까? 허허. 뭐, 틀린 말은 아니니라. 그날 저녁 박만돈 일가는 진짜로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소영이 첫 숟가락을 뜨다 울음을 터뜨렸지요. 서방님, 이게 꿈이에요? 꿈이면 좋겠쇼? 진짜요. 당신이 먹을 밥은 내가 만들고 말 거요. 자,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냥 끝납니까? 박만돈의 청렴의 물 장사 소문이 한양 북촌을 한 바퀴 돌더니 두 바퀴째는 권문세가의 사랑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판서댁에서 사람이 왔고 어느 날은 이조참판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의원 나리는 그 물을 분석해보니 신비한 성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녀 소문에 기름을 부어버렸습지요. 박만돈은 단순히 물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영리한 자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청렴기 신환을 만들었어요. 내용물이 뭐냐고요? 율무, 연근, 도라지, 생강, 그리고 꿀을 배합해서 동글동글하게 빚은 사실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보약환이었습니다. 허나 박만돈은 이걸 김대감님의 비방이라 이름 붙이고 손으로 쓴 한지 봉투에 담아 팔았지요. 봉투 겉면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이 환은 40년간 욕심 없이 살아온 김천석 대감의 양기를 담은 조제 비방으로 하루 세 알 맑은 물과 함께 복용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욕심이 사라지며 몸이 가벼워지나니라. 사랑채 양반들 사이에서 이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냐고요? 조선시대 양반들, 체면은 죽어도 안 버리면서 나도 청렴하고 싶다는 욕망은 끝이 없었거든요.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 이게 조선 최대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박만돈 집 곳간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또 기특한 짓을 한 것이 곳간이 차는 만큼 뒷골목 가난한 집들의 쌀 한 뎃박씩을 이름 없이 돌렸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늘이 이 장사를 계속 허락하려면 이 장사가 세상에 이로운 것이어야 하지. 사람 살리는 데 쓰이는 돈은 하늘도 눈 감아주는 법이거든. 드디어 위기가 왔습니다. 어느 봄날 영의정 조항준 대감이
김천석 대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조영희정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진짜 청렴한 사람 소리를 듣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김 대감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라며 칭찬을 했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대감 한간에 자네가 어찌나 청렴한지 몸에서 나오는 것도 황금빛이라 하더이다. 이게 농담이지만 진짜로 자네 비결이 뭔가? 나도 좀 배우고 싶구만. 어허, 걔야. 마음이 맑으니 몸도 정갈한 것이지요. 허허허. 그런데 말이야, 장안에서 자네 이름을 붙인 물과 환약을 판다더이다. 자네가 직접 허락한 것인가? 김 대감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면서 박만돈이 들어왔습니다. 소매에서 두툼한 문서 하나를 꺼내들며 영정 대감님, 소인이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사위 되는 분인가? 예. 소인이 청렴 기신원을 만들어 판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민 것은 정확한 판매 장부였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그 수익으로 무엇을 했는지, 뒷골목 가난한 집 몇 집의 쌀을 나눠준 기록, 홍수로 무너진 나루터 다리수리에 기부한 기록, 그리고 동네 서당 기름값을 댄 기록까지. 소인이 장인어른 이름을 빌린 것은 죄송합니다. 허나 소인이 번 돈으로 한 일들을 보시면 이게 순전한 사기라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약 재료는 율무, 연근, 도라지로 몸에 해로운 것 하나 없고 물은 진짜 우물에서 포온 맑은 물이옵니다. 과장이 있었을지언정 사람을 해친 것은 없습니다. 조영희정이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눈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마침내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걸렸습지요. 자네가 짠돌이 사위라 불린다더니 짠돌이가 아니라 속 깊은 서방이었구먼. 조영희정이 돌아간 뒤 김 대감이 박만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꾸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서방, 예, 아버님. 내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박만돈이 눈을 들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고, 아니, 사실은 욕심 부리는 게 두려웠던 게야. 남들이 나를 어찌 볼까 싶어서 그 두려움을 청렴이라 이름 붙여 숨겼던 거지. 박만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인도 사실 아버님께 할 말이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천한 장사꾼이었습니다. 허나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돈아, 사람이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요. 김 대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두 손에 뭔가를 든 소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보니 소영의 손에는 낡고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뜨기 전에 남긴 편지였지요. 소영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가난해도 좋았어요. 허나 한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했는데 나는 그것 하나를 못 해줬소. 체면 때문에 부탁 한마디도 못하고 체면 때문에 울음 한 번 실컷 못 울고. 여보, 당신 사위는 꼭 우리 아이들 배불리 먹여줄 사람으로 받아주시오. 체면보다 밥이 먼저예요, 여보. 김 대감이 그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저절로 끝나는 악이 없는 법이라 했더랬지요. 김 대감집 살림이 다시 나아지고 박만돈의 장사길이 탄탄해지자 이것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9만억 포도대장이었습니다. 이 자는 일명 한양의 하이에 나라 불리는 자로 잘 나가는 상인이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 뜯어먹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박만돈이 이름을 알리자 구 포도대장이 부하를 보내 이렇게 전가를 넣었더랬지요.
포도대장 나리께서 박서방네 약장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십니다. 달마다 수익의 3할을 상납하면 아무 탈 없이 장사를 계속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참 하리요. 고맙습니다. 나리께 잘 전해드리시오. 부하가 돌아가자 소영이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어떡해요? 포도대장 나리께 밑보이면. 여보, 내가 이 장부를 왜 이렇게 꼼꼼히 적은 줄 아시오?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록이 무기여야 하오. 포도대장은 한 달이 지나도 상납금이 들어오지 않자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만돈의 가게를 뒤집었습니다. 약재에 독성 물질이 들었다는 혐의로요. 완전히 꾸며낸 죄목이었지요. 박만돈, 내 놈이 파는 환약을 먹고 고판서댁 식솔이 배탈이 났다 하더이다.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박만돈이 끌려갔습니다. 소영이 울며 매달렸고 김대감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박만돈이 관아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포도대장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으스댔지요. 자백하면 곤장수 무대에 끝내주마. 버티면 박살이 날 것이야. 나리, 소인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 박만돈이 품 안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소인의 약재 구입 장부입니다. 율무, 연근, 도라지, 생강, 꿀, 날짜별, 수량, 약재상 이름별로 전부 기록돼 있어옵니다. 관에서 직접 그 약재상들을 불러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포도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 판서댁 식솔의 배탈이 언제 났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분이 소인의 환약을 산 것은 보름 전이온데 배탈 난 것은 닷새 전이랍니다. 그 사이 그분이 드신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옵니다. 판서댁 주방 어멈에게 직접 받은 기록이오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리께서 지난 3년간 한양 상인들에게서 받아 챙기신 상납금 장부입니다. 소인만 당한 게 아니라 여러 상인들이 모아서 소인에게 맡긴 것이죠.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인이 직접 조정에 올라가 올리면 되겠습니까? 포도대장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박만돈의 장부는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는 조영희정이 그 장부를 왕께 직접 올렸지요. 이미 구 포도대장에게 당한 상인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만돈이 쌓아둔 기록이 씨앗이 되어 피해자들의 증언이 꽃을 피운 것이지요. 왕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포도대장 9만억의 관직을 박탈하고 빼앗은 재물을 모두 상인들에게 돌려주어라. 박만돈의 죄는 장부를 검토한 바 죄 없음이 확인되었으니 즉각 석방하라. 박만돈이 관아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소영이 뛰어와 박만돈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소 여보. 매 다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있었어. 다 알았다면서 왜 그렇게 태연하게 잡혀갔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집안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영희정이 다시 찾아와 김대감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대감, 자네 사위 일은 참 잘 되었네. 그런데 내 듣자 하니 그 사위 덕에 자네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예, 사실이요. 영의정 대감, 저는 40년 동안 입으로만 청렴을 외치면서 정작 내 식구들을 굶겼습니다. 그것이 청렴입니까? 그것이 선비입니까? 조영희정이 잠자코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입으로 청렴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체면만을 차리는 대신 기지를 발휘해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줬지요. 제가 평생 말로만 한 것을 그 아이는 손으로 직접 실천해 보였습니다. 조영희정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자네에게서 들은 말 중 가장 솔직한 말이구먼. 나중에 박만돈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조용히 사랑채로 들어가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저를 사위로 받아주신 거요. 그게 아버님이 하신 일 중 제일 실용적인 일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코를 훌쩍이다가 기어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능청스러운 녀석을 봤나? 9만억 포도대장은 관직에서 박탈되었고 부정하게 빼앗은 재물을 전부 돌려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한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뜯어먹으며 살았더니 뜯어먹힐 것조차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박만돈의 약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만돈당이라 하고 모든 재료와 조제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내걸었지요. 박만돈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은 더 이상 입으로만 청렴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박만돈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고 가난한 선비들의 과거 공부를 돕는 학숙을 열었습니다. 박만돈이 돈을 대고 김대감이 가르쳤지요. 얘들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밥도 중요하다. 배불러야 공자도 읽히는 법이야. 예, 대감 할아버지.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체면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도 체면이라 했더랬지요. 체면이 무거운 까닭은 그걸 짊어진 채 평생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요. 체면이 가벼운 까닭은 사람 앞에서는 한 줌 먼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이 마침내 안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체면보다 밥이 먼저요. 명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어허, 그리고 9만억 포도대장. 이분은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다가 결국 자기 것도 다 잃었지요. 모으기만 하는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키더랍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르기를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하였던 것이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